들어갑니다. 노인의 손발톱 관리. 계속 노인이 나오고 있죠. 왜? 환자의 비율이 노인이 증가되기 때문에 손발톱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데요. 아까 노인이 되면서 췌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2형 당뇨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서 우리가 발 관리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가뜩이나 영양대사가 느리고 새로운 세포의 재생이 어렵고 말초에 있는 머리카락, 손발톱 이런 것과 관련된 케어가 어려운 단계가 노인기입니다. 이때 노인의 발톱은 두꺼워져죠. 아주 띠키지고 그 다음에 잘 부서지죠. 칼슘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때요? 굉장히 많이 쪼개지는 형태로 노인 발톱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발톱이 두꺼운 경우 또는 발톱이 안을 파고드는 내성 발톱이 진행되는 경우 이 발톱을 자르는 기술이 실질적으로 발톱에 염증을 동반하지 않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발톱은 몇 자로? 1자로 자르고 두꺼운 경우에 자르다가 안에 있는 피부를 손상시키면 안 되니까 일단 물에 5분 정도 불리게 되면 말랑말랑해집니다. 그러면 1자로 너무 바짝 자르지 않는다. 이게 노인의 손발톱을 관리하는 기준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발톱은 몇 자로?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자로? 나도 1자. 발톱은 무조건 1자로 약간 여유를 두고 자르는 것이 내성발톱을 예방할 수 있고 염증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톱은 물에 불린 후에 5분 정도 따뜻한 물에 40도 조금 넘는 물에 발을 담궈두면 충분히 발톱이 부러지고요. 그런 다음에 약간 여유를 두고 1자로 잘라주면 발톱이 파고드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쪼개지는 것도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37번. 비만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피부에 주름 덮개 시 주로 사용하는 부위는 어디다? 상완. 상완은 어디예요? 윗팔이에요. 윗팔. 우리 혈압 재는 팔. 그래서 우리가 이 팔에 혈압 커프를 감습니다. 이 팔에 흐르고 있는 말초로 가는 동맥에서 느끼는 혈관의 저항력을 측정하는 게 상완 동맥을 통한 혈압 측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는 상완, 윗팔, 전완, 아래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래팔 쪽을 흐르는 동맥은 요골동맥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 붙는 이 뼈가 요골이기 때문에요. 여기 붙는 뼈가 무슨 골? 요거를 흐르는 동맥은 요골동맥에서는 맥박을 측정하고 기본관을 실기해서 상완, 위에 있는 윗팔을 흐르는 동맥, 무슨 동맥? 상완골이라고 해서 윗팔뼈를 우리가 상완골이라고 하기 때문에 상완골을 흐르고 있는 뼈는 무슨 동맥? 요거를 흐르고 있는 동맥은? 요골에서는 뭐를 하고? 맥박을 측정했고 상완동맥에서는 혈압을 측정했기 때문에 윗팔을 상완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있는 삼두근, 이 상완 삼두근의 다른 말은 몇 개? 3개로 퍼져 있는 근육이에요. 알통 같은 거. 여기를 잡아서 상완 삼두근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비만의 정도를 측정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윗팔 세갈래근이라고 해요. 삼두근. 그래서 피부 겹을 이렇게 잡아보고 거기가 너무 팽개되어 있으면 비만도를 측정하는 걸로 기준으로 삼는데요. 이 상완 삼두근 여기 윗팔에 알통이 이렇게 존재하는 이 부분에 이제 지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비만도를 측정하는 이런 이제 측정 데이터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상완 삼두근, 윗팔 세갈래근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삼두근을 기억하시면 좋고, 최근에는 한국말로 풀어서 문제를 내는 이런 경쟁적인 출제 경향이 많이 이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제 상완 어느 팔, 윗팔 거기에 내려가는 3개의 갈래근, 얘가 바로 상완 삼두근. 우리 이두박근, 삼두박근 하시죠? 이두박근, 삼두박근 할 때 그죠? 이 알통 있는 그 주변에 이 피부를 우리가 이제 그 안쪽에 있는 근육을 삼두박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같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아이오딘 조영제를 사용해서 방사선 검사를 한 남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앞쪽 기초간호학에서 물어봤던 우리가 상부 위장관 조영 수술을 할 때 바륨이라고 하는 조영제를 이제 먹게 해서 엑스레이를 찍는데 그때 바륨이라고 하는 그 조영제가 어떤 부작용이 있어서 그리고 변비가 있어서 물을 많이 먹게 할 수 있다. 많이 먹어야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요게 그 약의 특성은 장점막에 흡수가 되면 연동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변비가 올 수 있고, 조영제라고 하는 약제를 통해서 방사선 검사를 한 다음에
이 약제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두드러기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약제가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켜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면 그걸 우리가 얼티카리아, 두드러기 반응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 약물을 쓰게 되면 변비를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고, 조영제를 쓰게 되면 생길 수 있는 것이 알레르기, 약물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다른 건, 이 방사선 검사를 한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이후에 조영제를 사용한 사람에게 조영제를 먹고 나서 조영제를 흡수시키고 나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조영제의 특성 때문에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를 물어보면 뭐고? 변비고. 약물을 투약을 했을 때 합병증,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뭐고? 알레르기로 보시면 돼요. 모든 주사는 알레르기, 모든 약물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항원이 될 수 있어요. 왜? 내 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장 예민한 약물 반응,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약물은 어떤 게 있어요? 그렇지, 항생제. 이거는 강력한 산화물질을 가지고 세균을 파괴할 수 있는 이런 강력한 효과를 유발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산화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걔는 들어가면 확 알레르기를 일으켜서 기도를 좁게 만들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0.2cc 이렇게 작은 용량을 피부 안쪽에 조금 넣어가지고 4시간 정도 시간을 보고 두드러기 반응을 보고 그 약을 써요. 그러니까 웬만한 약물을 썼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험한 부작용은 뭐고? 두드러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신 조영제를 삼키거나 관장 용액으로 쏴서 발생할 수 있는 따라오는, 조영제는 반드시 변비를 일으켜요. 근데 조영제가 100% 두드러기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좀 다른 방향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기에서는 아이오딘 조영제를 사용할 경우에 어쨌든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떤 이제 특성은 뭐다? 두드러기다. 그래서 이제 38번은 여러분들이 혹시 변비라고 생각하실 때기 때문에 이 요드라고 하는 이 조영제가요, 두 가지 형태로 바륨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요드는 여러분 이렇게 빨간색 약간 보랏빛을 지는 소독약으로도 많이 쓰는 약물인데 이게 굉장히 공격성이 있는 소독제예요. 근데 그 약, 소독약으로 썼던 요드가 들어가 있는 조영제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어서 이거는 바륨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 요드라고 하는 성분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작용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 소독약의 하나였던 이제 아이오다인이라고 하는 이 약물로 만든 이런 조영제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 두드러기. 그 다음에 두드러기가 생기면 환자가 느끼는 주 증상은 뭐예요? 두드러기 옆에. 그렇지, 소양증, 가려움증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긁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피부 찰과상도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두드러기 중에 이렇게 피부에 나타나는 두드러기도 있고, 안면에 홍조를 생기면서 안면이 빨개지는 이런 홍조성 알러지 반응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면 홍조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영제지만 요드라고 하는 성분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알러지 반응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새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우리가 입원 안내, 신환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새로 우리 병원에 등록을 해서 이제 치료를 받기로 한 사람, 이런 신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입원하게 될 경우에는 입원 안내를 하거든요. 가서 간호 기록을 수집하고, 그리고 이제 병실 사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여러분들 병원에 가셔서 한 번씩 보셨죠? 신환 안내하는 거.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입원하면서부터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해요. 모든 분들이 다 그래요. 대통령도 그러시더라고요. 저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입원했던 병원에 제가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VIP들은 입원실로 입원을 안 하고요. 응급실에 아무도 없을 때 응급실로 비서관을 대동하고 들어와서 응급실에서 환복을 하고 VIP 병동으로 따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환자, 이렇게 죽은 사람들 이렇게 이동하는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그분을 한번 이렇게 제가 모셔다 드린 적이 있는데, 본인은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직전이었는데도 굉장히 긴장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입원해서 불안해하는 환자에 대한 간호를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편안하게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안내를 잘 해드리는 거. 예를 들어 정수기는 어디에 있고, 화장실은 어느 쪽에서 사용하시면 되고, 불편할 때 간호사실을 호출하면 되고,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이 병동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 그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안내문을 잘 주면 환자가 훨씬 어때요? 편안하고.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병원 가는 실기에서 많이 나오는데 병원 생활 안내해 주면서
침상 난간은 항상 그렇지 올라가 있어야 된다. 뭘 예방? 그렇지. 다 같이 대답한 건 처음이야. 낙상 예방을 위해서 침상 난간은 침상을 쓰거나 환자가 자리를 비워둬도 항상 올려 있어야 된다는 것에서 우리가 알려줘요. 낙상 예방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병원 생활에 대해서 안내를 해준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서 3번, 4번을 보게 되면 곧 적응할 수 있을 거라면서 격려하는 건 이건 어때요? 너무 앞서가는 거. 수술 전에 불안하고 수술하고 불안하고 태어나면서도 불안한 환자들이 많고요. 불안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도 있어요. 그래서 불안은 회복에 굉장히 방해 요소가 된다. 그 불안을 너무 참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게 해요? 병원에서 실제로 진정제 처방전 받아서 투약하고 그냥 재워요. 그렇지 않으면 낫질 않아. 잠 못 자고 심장이 계속 뛰고 혈압이 계속 올라가고 흥분해 있어. 지금 이런 상태가 교감신경 흥분이에요? 부교감신경 흥분이에요? 이러면 낫질 않아.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은 이제 어쨌든 진정제를 투약을 하기 때문에 불안은 격려한다라고 가라앉을 수 있는 정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하고 좀 다르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랫팔에 석고붕대를 하고 있는 18세 김군 더럽게 많이 와요. 애들 농구하다, 자전거 타다, 킥보드 타다, 그냥 혼자 지나가다 휴대폰 보고 잘못 헛디뎌가지고 발 부러지고 팔 부러지는 애들 되게 많이 오거든요. 이런 김군에게 등척성 운동을 시키려고 한다. 등척성 운동. 이 등척성 운동에 대한 기준은 뭐냐면 관절의 가동성을 유지를 못해. 그러니까 관절을 움직일 수 없는 환자에게 우리가 재활요법으로 많이 시도하는 운동이 뭐다? 등척성 운동. 부러졌잖아. 부러지니까 관절을 움직이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관절의 가동성을 움직이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의식적으로 근육을 수축 이완만 하는 거야. 근육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써야 자기 기능이 유지가 되니까 골격근이죠. 팔이 부러졌어. 그러면 이제 이 팔이 부러지고 이 부러진 팔 쪽에 석고붕대를 했으니까 어떻게 관절을 움직이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대로 내주면 근육의 기능이 퇴행이 되잖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하고 자. 50분 내내 자.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이 수업이 끝났어. 이게 안 들어. 이거 왜 안 들어져요? 관절은 조금만 가동을 하지 않으면 기능을 퇴행하게 돼 있고 관절에 붙어있는 근육들도 같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풀리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보통 골절로 석고붕대 하는 경우는 한 달 이상 석고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에 있는 근육이 어떻겠어? 힘을 발휘하거나 재활이 되기 어려우니까 의식적으로 골격근에 힘을 주는 건 뇌가 건강하면 가능해요. 그래서 거기다 힘을 줘. 그럼 근육이 어떻게 돼? 수축되고 풀어. 이완돼.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해야 근육의 기능이 가능한 거고요. 우리 몸의 60% 이상을 수축과 이완이 가능한 근육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줬다 푸는 거 이게 뭐야? 등척성 운동이고 보통 관절 가동 범위가 억압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 환자들에게 이런 운동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척성 운동은 쉽게 말하면 관절의 가동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의식적으로 한 10초 동안 수축했다가 이완하는 거. KC 운동의 항문의 신주기 10초 기억나시죠? 항문 과략근도 골격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골반에 있는 붙어있는 근육의 하나예요. 그래서 뇌가 지배를 해서 수축과 이완을 자기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문 구성하고 있는 골반 뼈에 관절을 우리가 움직일 수는 없지. 근데 그 골반 저근의 힘은 이 근육으로 인해서 받쳐져서 나중에 요실금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의 근육의 힘이 오랫동안 보존이 되려면 우리가 평상시에 의식적으로 어디다 힘줘? 근데 왜 항문에 힘주면 눈이 커지지? 그지? 왜 눈이 몰리지? 항문에 힘주는 거 10초 이상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30회 이상 반복을 하면서 계속 등척성 운동을 하잖아. 그럼 나중에 나이 들어 분만 이후에 갱년기 때, 폐경기 때, 노년기 때 요실금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근육이 구성이 된다는 거지. 이게 바로 항문 주변의 괄약근 등척성 운동 아니겠어요? 그죠?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또 눈이 막 커져. 그죠? 이제 등척성 운동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 가동이 어려운 환자에게 의식적으로 몇 초? 10초 동안 골격근의 힘을 줬다 풀었다를 하는 거야. 왜? 근육의 기능은 수축과 이완이 가능해야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어떻게 된다? 퇴행이 돼서
근육이 작아지고 용량이 좁아지면서 정상적으로 수축이 안 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팔 못 쓰게 되지. 나중에 이제 골절이 다 붙고 나서 캐스트 리무발 했을 때 물건 들거나 팔을 쓸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뭐 힘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등척성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당뇨병 혼수 때 나타나면 호흡 시 시큼한 단냄새도 나지만 시큼하게 과일처럼 산화된 냄새가 입을 통해서 배출이 돼요. 혼수 정도가 되면 이걸 바로 쿠스마을 호흡이라고 한다. 자, 호흡이 이 4개 양상이 되게 중요한데 저 좀 보세요. 쿠스마을 호흡은 당뇨성 혼수 상태에서 환자의 구강을 통해서 시큼하고 들큰한 냄새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든 기화되어 있는 화학 물질 때문에 되는데 이 화학 물질이 케톤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원래는 지방이었지. 얘가 지방으로 내 몸에 저장이 돼 있다가 이 사람이 혈당이 너무 떨어져. 혈당이 너무 떨어지니까 지방을 녹여서 당을 만들어서 혈관에 보내주면서 이 지방이 녹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케톤이라고 하는 지방 산화 물질이 혈액 안에 남아있으면서 기화되어서 호흡을 통해서 호기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면 약간 시큼털털한 냄새, 약간 귤 같은 냄새가 난다는 거지. 그런데 이 정도면 당뇨병으로 인해서 저혈당성 쇼크, 혼수가 올 수 있는 정도로 당이 심각해지는 거야. 이 사람은 인슐린도 안 맞는 거고 식사도 안 지키는 거고 본인의 당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본인이 당뇨인지도 모르고 계시다가 계속 소변을 당을 빠뜨리니까 기운이 없으니까 계속 단 걸 먹어서 막 혈당이 높았다 낮췄다 이러면서 갑자기 당뇨병성 혼수가 나타나는데 그런 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입에서 이런 냄새가 나요. 무슨 호흡? 쿠스마을 호흡 기억하셔야 되고 위에 체인스톡 호흡 하나 더 보시는데 이 체인스톡은 스톱 옵션 뭐예요? 딱 정지되어 있을 때 우리가 주식에서 보상을 주는 옵션을 얘기하잖아요. 이 스톱 멈추는 호흡이야. 이게 과호흡과 멈추는 무호흡의 교대가 돼. 자, 저 좀 보세요. 제가 지금 곧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들이 추측해 보시는 거예요. 발로 죽이지 마시고요. 그죠? 이제 제가요, 죽기 전에 최선을 다해 호흡을 끌어올리는데 그게 호흡 중추가 말을 듣지 않아서 중간에 무호흡이 교대가 되는 상태로 과호흡과 무호흡이 되다가 결국 무호흡으로 끝나게 되는 임종호흡이에요. 우리가 임종 간호를 할 때 환자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병동에서 그 환자의 호흡 양상을 보면 과호흡과 무호흡이 교대되는 양상에서 점점 호흡이 어떻게 돼요? 감소되고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의식이 떨어지고 결국은 사망하게 되는 경우로 가기 때문에 임종 현장에서 우리가 환자를 만날 때는 어떤 호흡을? 체인스톡 호흡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당뇨로 인해서 당뇨병 혼수 상태를 나타내는 환자의 이 호흡에서는 약간 과일산 난 냄새가 쿠스마을 호흡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호흡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시험에 나오게 되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오호흡이라고 하죠. 비오호흡은 무호흡 주기에 그러니까 호흡을 안 하다가 갑자기 막 불규칙하게 호흡을 하는 그런 형태의 호흡이에요. 호흡을 안 하다. 호흡을 안 하는 호흡이 여러 개가 있죠. 수면 중 무호흡 있죠. 10초 동안 수면 안 하는 거. 근데 갑자기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쉬는 거. 이런 것도 일종의 비호흡이고요. 무호흡이 있다가 갑자기 깊이도 다양하고 불규칙하게 호흡이 막 왔다 갔다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호흡. 무호흡이 있었으니 어떻겠어? 산소가 부족하겠지. 그러니까 환자가 의식이 있거나 없거나 호흡을 막 빨리 하려고 뭔가 하다 보니까 일정하지 않은 불규칙한 굉장히 과격한 호흡이 따라가겠지. 여러분 숨 쉬지 말고 한 10초 동안 있다가 숨 쉬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호흡이 여기서 말하는 비호흡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호흡 주기에 이어서 호흡의 수와 깊이가 다양하고 불규칙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무호흡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환자의 호흡 패턴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죽기 직전의 호흡은 아니고 우리가 수면 중 무호흡도 있을 수 있죠. 비강이 좁아지거나 이해되시죠? 노화로 인해서 이제 그럴 수 있고 또는 뭐 의식이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하는 예를 들어 이제 스토퍼 상태, 혼란 상태라 의식이 이제 좀 없을 때는 호흡이 좀 가라앉거나 또는 뭐 인공호흡기를 적용했다가 이렇게 나중에 인공호흡기를 떼고 났을 때 호흡이 불가능해서 자발적인 호흡이 안 되다가 또 갑자기 호흡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형태의 호흡이 바로 뭐다? 비호흡. 그래서 비호흡은 무호흡과
그 다음에 불규칙한 호흡이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호흡의 양태를 얘기하는데, 이 두 개 호흡은 굉장히 의학적으로 죽기 직전, 당뇨병 쇼크, 요거 혼수 상태를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기본 간호 실기에서 호흡 양상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임종 직전에 과호흡과 무호흡이 교대로 이제 이렇게 교차되는 건 뭐다? 체인스토커 호흡이고, 당뇨병 혼수를 나타내는 이 환자의 구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호흡의 양상, 냄새, 취치, 이건 뭐다? 쿠스마르 호흡이다. 약간 시큰한 냄새가 난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환자를 병원에서 한번 보신 적 있을까요? 네. 고관절을 외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지지대. 이거 이제 지지대는 뭐냐면요, 사람이 가만히 그냥 무기력하게 의식 없이 누워있잖아. 그럼 관절이 다 이렇게 이완돼. 근데 이제 관절이 이완되는 건 좋은데, 이완 상태로 관절이 계속 바깥으로 외전이 되면 나중에 안쪽으로 들어와서 지지를 해서 보행을 한다거나 몸을 일으킬 때 굉장히 무리가 와요. 그게 바로 그냥 와상으로 누워있는 환자, 마비 있는 환자, 지금 움직일 수 없는 환자의 고관절 외전이에요. 고관절이 여기 있잖아. 고관절은 뭐 하는 관절이야? 신체, 몸을 다 지탱하는 대퇴 골두가 딱 들어가 있는 골반 안에 관절이잖아요. 여기가 그냥 가만히 두면 어쩔 수 없이 밖으로 외전이 되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무의식 환자, 마비 환자, 또는 지금 일어날 수 없는 파킨슨 중증을 앓고 있는 환자라든지 이런 환자들은 고관절이 다 외전이 돼요. 발도 풋드롭이 돼요. 풋드롭 뭐야? 발목이 이렇게 고정이 안 되고 자꾸 아래로 이렇게 꺼지면서 그냥 완전히 고정이 되는, 경직이 돼버린 상태야. 그러니까 풋보드 뭐야? 발 지지대. 쉬는 시간에 침대 가서 저 발 지지대를 보세요. 이 발 지지대 쪽에 이렇게 발목을 할 수 있도록 환자가 의식이 없어서 끌어내려서 풋드롭을 예방해야 되고, 고관절 양쪽에 두루마리처럼 김밥처럼 타올을 말아서 양쪽에다가 타올을 고정해줘. 그러니까 양쪽에 타올을 말아서 여기에 밀어 넣어주면 얘가 타올의 힘으로 얘가 벌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요? 지지가 되지. 그게 바로 뭐예요? 대전자 두루마리. 그래서 이거는 고관절 외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의식 환자, 마비 환자, 파킨슨 환자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아요. 우리 엄마 병원에는 이제 엄마를 제가 면회하러 가면 6인실 그 요양병원에 엄마만 말을 해. 다 누워 계시고 다 의식이 없고 자발적 호흡만 있어. 와상이야. 중증 파킨슨 치매 와상 환자들인데, 그런 환자들은 전부 옆에다 뭐를 누려? 대전자 두루마리를 타올로 말아서 하면 힘드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물건들을 사는,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재가 환자들 용구들을 사는 그런 데 가게 되면 여기 딱 지지해주는 스펀지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도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밑에다 엉덩이 쪽에 조금 끼고 그쪽에 이제 스펀지 블럭이 딱 생겨서, 블럭이 생기니까 밖으로 이게 안 빠지죠. 이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전자 두루마리를 팔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거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환자 의식 없어도 해줘야 되고, 이거 빠지면 돼요? 안 돼요? 빠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고관절 외전 때문에 제대로 쓸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중요한 간호 지침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대전자 두루마리 하루 소변량이 80ml래요. 이 경우를 뭐라 그런다 그랬어? 그죠? 보통 우리가 이제 빈뇨, 다뇨, 무뇨, 핀뇨, 이렇게 소변의 상태, 양을 가지고 평가하는 기준을 갖고 있는데요. 빈뇨는 약간 강박이라든지 이 소변과 관련된 호르몬 대사가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생리적으로 내가 소변이 많이 없는데도 자꾸 화장실에 가고 싶은 요일을 느끼는 거야. 그게 바로 뭐야? 빈뇨, 긴박뇨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무뇨는 하루 소변량이 우리가 보통 1시간에 50cc 정도 소변을 보는 게 맞거든요. 1시간에. 그리고 방광의 용적은 최대 400까지는 편안하게 소변을 모을 수 있어요. 자, 저 좀 보세요. 건강한 사람이 1시간에 50cc 소변을 만들어요. 그리고 내 방광은 400 정도까지는 소변을 보유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럼 보통 몇 시간에 한 번 화장실을 가요? 이게 계산이 안 되면 큰일 난 거야, 지금. 아니,
50cc를 1시간에 만든다니까, 소변을, 건강한 사람이. 그러면 400cc 정도를 소변 저장할 수 있다니까, 건강하면. 그러면 몇 시간에 한 번 정도 일반적으로 요일을 느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그렇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 간호학에서 8시간 이내에 자발적인 소변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은 지금 소변이 부족하거나 요일을 느낄 수 있는 감수성 지수가 떨어졌거나, 무슨 얘기인지 알죠? 몸이 부어가지고 소변이 안 만들어지거나 탈수 때문에 소변이 적게 만들어지는 어떤 병정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적어도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몇 시간에 한 번은? 8시간에. 근데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약간 긴장하잖아. 그리고 또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수액을 맞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는 물보다 조금 더 많이 인풋, 수분 섭취가 될 수 있으니까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은 1시간 정도 더 빨리 소변 보는 것을 기준화해요. 몇 시간? 아까 그랬잖아. 분만하고 산후에 자연변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는 자들은 6시간에서 8시간에 한 번 소변을 보는 것을 우리가 원칙으로 삼아서 환자에게 확인해야 되고, 그 소변을 얼마나 봤는지 우리가 계측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중요한데, 100cc 이하, 하루에 100cc 뭐예요? 이거 한 컵이거든요? 100cc 이하로 소변이 만들어지면 소변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신장 기능 또는 탈수 또는 기타 등등 부종이라든지 어떠한 병리적 상태로 소변이 하루에 한 번도 안 나오는 상태야. 그걸 우리가 무뇨라고 한다. 한 방울도 안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100cc 이하. 그리고 500cc 이하면 핍뇨. 500cc면 한 번 정도 가는 거잖아. 아까 400cc 정도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화장실 가고 싶다 그랬잖아. 그걸 뭐라고 한다? 핍뇨라고 불러. 핍뇨는 정상이에요, 부정상이에요? 부정상이지. 하루에 우리가 수분을 얼마나 먹어요? 1.5에서 2리터 먹어야 돼요. 건강하고 젊게 삼고 싶으면 2배 먹어야 돼. 3리터 먹어야 돼요. 심장에 부담이 없거나 혈압이 높지 않거나 부종이 없으면, 신장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하루에 3리터 물 마시면요, 친구보다 3살은 젊어 보이게 평생 살 수 있어요. 표정이 왜 그래요? 친구보다 젊게 사는 건 원치 않아요? 아니, 수분을 그렇게 섭취하면 소변 대사가 빨라지면서 혈액에 탁한 물질이 빨리 소변으로 배출이 되잖아. 적어도 우리가 말하면서 밖으로 내뿜는 이 수분이 하루에 500cc 아니니까 500cc 정도라고 해요. 말하고 피부 이 표면을 통해서 밖으로 버려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섭취한 수분 대비 500을 제외한 나머지는 약간의 수분이 대변을 통해 나가기도 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나가기 때문에 3000cc 정도 먹으면 3리터 정도 먹으면 2500 정도 수분으로 나오거든요. 그 소변으로 나오는 혈액의 노폐물들이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해주는 청정 어떤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 자주 보는 건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근데 당뇨가, 병적 당뇨는 문제가 있어. 어떤 사람? 당뇨는 혈당이 높잖아. 그럼 이 높은 혈당을 찐적하게 혈액을 통해서 계속 순환을 하면서 피를 탁하게 만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니까 신장이 당을 따로 셀렉을 해서 소변을 많이 만들어서 그 당을 그냥 내보내는 거야. 혈당이 계속 높으니까 위험하니까. 그 보상 기전으로 당뇨 환자들은 당뇨라고 하는 소변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비정상적인 배출이 진행이 되고, 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갔어. 그럼 내 몸에서 어떤 증상이 와? 그러니까 나는 자꾸 목말라. 그래서 나는 다음. 많이 싸고 많이 마셔. 그 다음에 당이 다 떨어져 나가면서 에너지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아. 에너지 대사의 가장 중요한 성분이 포도당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다 소변을 나갔잖아. 그러니까 난 기운이 없어. 그러니까 어때? 뭐가 땡겨? 다시 뭔가 계속 먹을 거에 대한 니즈가 생겨. 그래서 다음 당뇨 다식이 뭐야? 뭐예요? 당뇨의 3대 증상 아니야. 2형 당뇨를 처음 앓기 시작할 때 환자의 일상을 추적을 해보면 먹어도 살 빠져요. 밤에도 화장실 가요. 입이 바짝바짝 말라, 이거야. 다음 당뇨. 그래서 이 당뇨는 당뇨의 3대 증상의 하나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잔뇨는 뭐야? 방광염이 있거나 방광의 수축 기능이 떨어지거나 아까 얘기했던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신경회로에 뭔가 타격이 와서, 원래는 배뇨근이, 부교감신경이 자극이 될 때는 이 배뇨근이
좀 이렇게 좀 자기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고, 교감신경 흥분된 변육이 좀 이완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회로가 좀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소변이 조금만 차도 자꾸 소변이 마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소변이 자꾸 남아있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병이에요. 잔뇨감은, 이거는 이제 왜 이런 잔뇨감이 생기는지 확인해 보고, 보통 방광염이 있거나, 그 다음에 배뇨근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또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회로가 문제가 됐거나, 일단 잔뇨가 생기는데,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요. 빈뇨는 말 그대로 강박적이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주로 화장실을 자주 가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바로 빈뇨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을 여러분들이 환자에게서 확인해서 간호기록에 남기고, 이런 증상과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간호를 제공할 것인지, 소변량을 측정할 것인지, 소변의 횟수를 측정할 것인지, 약은 어떤 거를 주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관계가 뒤에서 다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소변량이 100cc 이하면 뭐고, 무뇨고, 500cc 이하면 피미뇨고, 자꾸만 소변을 많이 보게 되는 증상은 뭐고, 다뇨고, 그 다음에 소변의 횟수가 증가하는 것은, 그죠? 빈뇨고, 그 다음에 배뇨 후에도 방광에 소변이 남아있어서 뻐근한 느낌이 드는 거, 잔뇨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에게 물어볼 때, 환자분 혹시 소변을 보셨는데 아까 묵직하고 소변을 시원하게 보시지 못한 느낌을 갖고 계실까요? 물어보면 할머니들은 거의 다 예스야. 그리고 산후에 산욕기관에 있는 산모들도 이런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같은 갱년기 여성들도 가끔 방광염이라든지 유독 괄약근에 이런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런 잔뇨감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잔뇨가 자꾸 있으면, 방광에 소변이 계속 남아있으면 이게 바람직해요? 아니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감염의 트랙이 될 수 있잖아. 소변이 깨끗한 물질은 아니잖아. 그리고 요도 쪽에 균이 많이 있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인공도뇨를 해가지고 소변을 빼주는 치료도 해줘야 돼요. 잔뇨가 계속 반복이 되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만 신났죠? 코위관. 코는 비라고 얘기해서 이전엔 비위관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비위관을 만든 의사가 레빈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붙여서 레빈 튜브 또는 L 튜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튜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코로 들어가서 어디까지? 위까지 카테터, 관을 연결해서 밥을 씹어서 삼킬 수 없는 연화곤란 있는 환자, 이해되시죠? 의식이 불분명한데 소화기관의 기능은 유지가 될 수 있는 환자에게 영양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뭐다? 코위관. 예전에 비위관 또는 L튜브 삽입을 진행하는 환자의 영양 시기에 이제 어떤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비위관, 코위관 영양을 할 때 영양액 주입 시, 주입 전에도 물을 주고요. 주입 후에도 물을 주는데, 주입 전에는 아까 줬던 시기, 보통 하루에 3번, 4번 주거든요. 아까 줬던 시기가 남아있으면서 카테터 끝에 뭉쳐져 있으면 영양액이 잘 들어가지 않을 거니까 비위관 삽입하고 영양액을 주기 전에 한 10cc 줘요. 그 다음에 영양액을 지금 다 줬어. 그 다음에 전체적인 튜브가 다 영양액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 있을 거니까 그때는 30cc 정도는 줘야 깔끔하게 그쪽에 영양액이 남아있지 않고 카테터가 비겠죠. 그래서 비위관, 코위관을 통해서 영양액을 주입할 때 굉장히 맑은 미음의 형태를 주입을 하긴 하는데, 두유보다 조금 더 좀 되직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영양액을 주입하기 전에는 몇 cc? 10cc. 주입 후에는 30cc 정도 이제 물을 주입을 해야 카테터가 막히지 않고 영양액 주입이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가 되어지는 건데, 여러분 영양액 주입하기 전에 30cc, 주입하고 나서 30cc 주면 구속이 돼요? 큰 문제는 없지. 근데 이 사람 영양액이 잘 소화되기 위해서 물을 너무 많이 줄 필요 없잖아. 그리고 이제 워터리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물을 너무 많이 줄 필요가 없으니까 전에는 조금 주고 후에는 30cc 준다는 것을 우리 기본 간호학에 영양액 주입할 때 간호의 기본적인 어떤 표준으로 많이 물어보긴 하죠. 그래서 이제 주고 나서 30cc 물을 주는 이유는 뭐다? 코위관의 개방성은 카테터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 비위관 영양을 주입을 할 때 환자가 앉아있는 게 좋아요? 누워있는 게 좋아요? 그죠? 앉아 있어야 중력의 적용을 받아서 음식이 밑으로 내려가잖아. 그래서 환자가 의식이 없어도 반자리를 앉혀놓고 주입을 하는 거예요. 안 어렵죠? 그리고 이제 이 주입을 하는 동안
소화의 그 영양액이 잘 소화되는지 안 되는지 사전에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문제는 안 나왔지만 혹시 잔여량 확인하는 거 기억하세요? 주기 전에, 자, 이 사람이 코치를 계속 달고 있을 거잖아요. 비관을 달고 있고 내가 병동에 들어가서 이제 간헐적으로 영양액을 주입하려고 그래. 근데 아까 4시간 전에 준 거 소화됐는지 안 됐는지 밖에서 알 수가 있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약간 무조건데요. 주사기로 흡인을 해서 100cc 넘게 남아있으면 소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100cc 이상 잔여량이 남아있으면 이 사람은 비위관으로 영양이지 제공하면 안 돼. 소화가 안 돼. 그래서 사전에 영양액 주입 전에, 직전에 뭘 확인해야 돼? 잔여량 몇 cc? 100cc. 보통 400 주거든요. 한 번에 줄 때. 보통 400을 주면 저 상태로 액체 상태로 주면 4시간 있으면 거의 소화가 돼서 소장으로 넘어갈 시간이에요. 이해되시죠? 왜? 위장 기능은 남아있거든요. 이 환자. 위에서 위액과 섞어서 1시간, 2시간 안에 음식물을 소장으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100cc 이상 남아있으면 지금 이 사람 소화된다 안 된다? 그래서 잔여량 체크가 사전에 되게 중요해요. 몇 cc 이상?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제 뽑았었어. 그랬더니 한 50cc밖에 안 나와. 이 사람 소화되는 거지. 그럼 이제 줘도 되지. 그러면 뽑은 건 어떻게 해야 돼? 쭉 짜버리면 안 되고 다시 줘서 그 안에 영양액 남은 거 말고도 위에 있는 소화액이 다 같이 있잖아. 그리고 전해질이 같이 있잖아. 위에서 분비되는 전해질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걸 뽑아서 버려버리면 전해질이라든지 소화액이 많이 로스가 되기 때문에 그걸 다 넣어주는 거야. 넣어주고 물 몇 cc 넣어주고. 사전에 얼마? 그렇지. 10cc 넣어주고. 그 다음에 영양액 넣어주고 30cc 넣어주고. 이해되시죠? 네. 이거 중요하잖아요. 요새 이제 비위관 영양, 코위관 영양 많이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섭취량과 배설량 측정. 배설량 측정이 중요하지. 아까 배설량 측정을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투약하는 약물에 대해서 한번 제가 거론을 했었거든요. 어떤 약물이 1번 아식스, 2번 라식스. 아식스? 운동하시고? 라식스, 이뇨제를 부종 완화, 혈압 저하 목적으로 투약을 했다? 이뇨제는 뭐 하는 약이 이뇨제야? 물을 내보내는 약이기 때문에 이뇨제를 투약한 후에는 소변이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그럼 소변이 나가는 걸 체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배설량 투약을 하는 그런 투약의 목적으로는 실제로는 이뇨제를, 라식스를 투약을 해놓고 제대로 소변이 배출되는지 약물의 효과를 사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설량 측정을 하기는 해요. 그리고 그 외에 탈수나 이제 어쨌든 쇼크를 동반할 수 있는 이런 현상 중에 환자의 몸에서 배출되는 워터리하게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배출되는 대표적인 몇 가지 것들을 배설량의 토탈 카운트에서 용량을 측정해서 들어간 거 대비 수분이 얼마 나왔다. 이걸 이렇게 우리가 매칭을 해서 평가를 해요. 자, 들어간 거 대비 물이 많이 나오면 뭐고? 탈수고. 들어간 거 대비 물이 안 나오면 부종우려이야. 둘 다 위험해. 근데 그 중간에 딱 들어가서 배설량 측정의 목적이 되는 약물이 하나 있잖아. 누구? 제가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런 형태. 집중력 저하와 입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생리적 반응 이해해요. 근데 이거 중요하잖아요. 병원에 가게 되면 라식스 처방된 환자들 INO 체크가 되게 중요해. 근데 이게 안 맞으면 이 약 안 듣는 거니까 마니톨처럼 고장성 삼투 용액을 또 넣어가지고 수분을 빼긴 빼야 돼. 왜? 심장 부담 있고 혈압 높아지면 이 환자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깊은 내용이야. 그래서 요거는 단순하게 배설량 측정 시에 물로 우리 몸에서 나가는 거. 대표적인 거 뭐고? 소변! 그 다음에 설사! 구토! 그 다음에 혹시 배액관이라고 알아요? 배액관? 배액관은 뭐냐면 수술한 부위에 카테터를 연결해서 아주 부위를 딱 봉합해버리지 않고 그쪽에서 만들어지는 산출물을 바깥에 음압의 원리에 의해서 거기가 음압 상태로 딱 유지가 되니까 바깥으로 뽑아져 나가면서
수술의 상처 쪽에서 만들어지는 산출물이 그 통에 담기는 것을 카운트하는 그 통이 바로 배액관이에요. 배액관. 그 배액관에서 나오는 물질도 배설량으로 측정돼요. 여러분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 어려운 게. 근데 간호조무사들도 그거 카운트 다 해요.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금 깊지만 배액관을 통해서 배액량을 사정하는 것도 배설량 측정에 해당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재밌죠? 대답이 너무 서운해. 근데 그래도 학교 대학생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열심히 해요. 걔들은 수강료가 많잖아요. 학기당 500만 원을 내니까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제가 용서가 돼요. 여러분들은 조금 열심히 하셔서 1년만 만나야 돼요. 우리는. 그죠? 내년 겨울에 또 만나고 내년 여름에 또 만나고 계속 만나. 그래서 5년을 다녀 학원을. 그럼 어떻게 돼요? 박사가 되는 거지. 간호학 박사가. 그죠? 문제를 내도 될 지경이지 그 다음부터는. 자, 그래서 이제 45번은 여러분들이 여기는 토물이라고 가벼운 걸 물어봤지만 그 5에 배설량 측정에 포함되는 것들을 옆에 다 적으셔서 한 번에 머릿속에 쫙 흡수하셔야 돼요. 어떤 약과 관련성이 있다? 라식스. 이 라식스라고 하는 이름은 프로세마이드라고 하는 약명으로 쓰였고, 라식스를 투약한 이후에 배설량 사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 간호중재이며, 여기서 얘기하는 배설량에 포함되는 건 누구다? 배출량. 이게 뭐고? 소변. 상청 배관. 그 다음에 침뇨가 완전히 젖을 정도의 발한 있죠. 그런 심한 발한도 체크는 해요. 왜? 수분이 글로 나가는 거니까. 대장 내시경술을 하기 위해 입원한 60세 김 씨에게 해야 할 간호 내용에 속하는 것은, 그 내시경 전에 우리가 어떤 것을 안내해야 되냐면요. 일단 대장 내시경을 하려면 기계가 들어가서 대장 안에 있는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안에 꽉 차있던 똥을 먼저 사전에 퇴실시켜야지. 그러면 똥을 퇴실시키는 의료 행위를 뭐라고 해요? 권장이지. 그래가지고 하재, 변 완화제를 주고 그걸 먹고 설사 며칠 해가지고 변을 깨끗하게 다 뽑은 다음에 내시경 기구를 집어넣는 거죠. 몰라요? 대장 내시경 해본 사람 손? 병원에서 약 받고서 계속 화장실 갔던 사람 손? 그래서 대장 내시경은 내시경 검사를 하기 전에 일단 화재 복용을 해서 변을 깨끗하게,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대장 내시경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먹지 말아야 될 식품에 대해서 얘기도 듣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변을 잘 못 보게 되면 병원에 전화를 해서 추가로도 약을 복용받는다든지, 이래서 장을 비우는 게 가장 먼저 선행될 이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하재를 복용시켜 대장을 비우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건강검진 프로그램에서 하는 대장 내시경 전에 하는 사전 교육 내용 중에 하나죠. 그걸 바로 청결관장이라고도 하죠. 예. 괜히 그거 먹으면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아. 그치? 근데 다시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아. 그죠? 여러분 왜 그렇게 모르는 표정을 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욕창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 자, 여러분, 욕창은 예방이 중요해요? 치료가 중요해요? 예방이 중요해요. 욕창은 어떠한 피부 병변을 얘기해요? 욕창은 오랫동안 압박을 받아서 피부에 순환되지 않아서 산소와 영양 공급이 되지 않아서 피부가 괴사되는 상태예요. 괴사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거든요. 이 괴사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잘해야지. 데브리먼트, 다 괴사된 조직을 가위로 잘라내고 거기다가 굉장히 독한 소독약을 막 쏟아 부어서 드레싱을 해서 그거를 새살이 찰 때까지 단백질 섭취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순환을 촉진해서 새살이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게 욕창 간호인데, 그렇게 해서 새살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매우 낮아. 그리고 이 사람이 가뜩이나 욕창이 생길 정도면 운신에 제한이 있고, 와상이나 마비나 굉장히 몸이 말라가지고 이제 이 돌출 부위가 계속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욕창은 예방이 중요해. 그러니까 욕창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체위 변경 몇 시간마다. 이건 간호 지침에 나오는. 환자 체위 변경은
2시간마다. 왜? 욕창 예방 때문에. 어떤 환자일수록? 마비 환자, 무의식 환자, 와상 환자일수록. 이해되시죠? 몇 시간마다? 체위병정 2시간마다 굉장히 중요한 사전적인 예방 지침입니다. 그 다음에 24개월 된 소아 환자 고막 체온 측정 시 귓바퀴를 닫히는 방향. 24개월, 만 3세, 36개월 이하까지는요, 요 이제 이도가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이게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방으로 잡아당겨야 약물이 쭉 이도를 땅에서 외이도를 향해서 이제 중위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개월, 만 3년은 몇 개월? 만 3세, 36개월 이하는 후 하방으로 당겨요. 왜 후 하방으로 당기냐면 외이도가 고다지려면 앞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후 하방으로 당겨서 외이도를 펴주는 거예요. 36개월이 지나면 성인처럼 외이도가 이렇게 커브드 곡선을 걸으면서 정상적으로 길어지니까 후 상방으로 당겨요. 그래서 아기 몇 개월이냐 물어보고 점적 투약할 때 36개월 이하이면 후 하방. 여러분, 지발 공부를 요령껏 하셔야 돼요. 36개월 이상은 후 상방, 36개월 이하는 후 하방. 그러면 분명히 틀려요. 왜? 36개월 이상은 우리랑 똑같아서 다 뒤로 당기면 되기 때문에 안 나와. 그러면 몇 살? 3세 이하 애들은 어디로? 후하방으로 당겨야 되는 절대절명의 해부학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엔 그것만 나와요. 후하방은 3세 이하, 3세 이전, 이하. 알고 계시죠? 할머니한테 지적 기능이 3세 이하니까 밑으로 잡아당겨. 이거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귀약 점적 투약하는 거는 이민호과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이제 투약의 업무이기 때문에 애들 나이, 애가 등치가 커. 완전 기골이 장대한데 2살이야. 완전 삐쩍 꼬라가지고 비리비리한데 5살이야. 그러면 그 등치 큰 2살은 어디로? 호화방으로. 안쪽에 있는 해부학적 구조, 뇌 구조 이런 것들은 나이에 맞게 성장해요. 간의 기능, 위장 기능 다 그래요. 등치만 큰 것뿐이야. 그래서 어렸을 때 체격이 너무 큰 거는 애한테 조금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3세 이하는 후하방. 진짜 모르겠어.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몇 번 찍었나 이렇게 봐. 그지? 그 남의 거 보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3년 시험 못 봐요. 4년 후에 만나요, 여러분? 네, 아셨죠? 그래서 이제 후, 하방, 3세 이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거 자꾸 나오는데요. 아이들의 해방적 그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제왕절개를 앞둔 33세. 이거 왜 나오냐면 요새 제왕절개가 그렇게 많아요. 왜냐하면 건보 적용을 다 해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무통마취하고 하반신 마취해가지고 안 아프고 아기를 내려고 하는 엄마들이 더럽게 많고 병원에서 그게 돈이 되니까 입원비가 나오고 수술비가 나오니까 어때요? 그쪽으로 좀 밀어. 그리고 인디케이션. 제왕절개를 해줄 수 있는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적응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제왕절개가 지금 분만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상 분만의 수가 되게 적고요. 이렇게 제왕절개를 앞둔 33세 김씨 부인에게 인공도뇨관을 삽입하려고 하는데 설명으로 온 것. 제왕절개는요. 하반신을 마비하거든요. 그럼 하반신 마취하고 아기를 꺼내. 그러면 그 하반신 마취한 마취약이 완전하게 자유롭게 내 몸에서 다 대사가 되기 위해서는 3, 4일이 걸려요. 그럼 3, 4일 동안 소변 보러 가다가 넘어질 수 있겠죠. 낙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로 이 3일쯤 됐을 때 회복된다라고 하는 컨디션을 어떻게 이제 해서 아기를 낳는 날, 하루 당일날 하반신 마취를 하기 전에, 하반신 마취를 하고 인공도뇨관을 삭간해서 엄마가 소변 보려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막아줘요. 그래서 이제 인공도뇨관을 제왕절개할 때는 무조건 삭간을 하고 정상 분만할 때는 인공도뇨관이나 단순도뇨 하지 않고 아기 낳기 직전에, 그러니까 막 진통이 올 때 화장실 갔다 오라고 그러고 분만장으로 보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공도뇨관은 제왕절개하는 분에게만 적용을 하는 간호기술이고요. 인공도뇨관 삽입하려고 할 때 이거는 다음 날까지 이틀 정도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관만 삽입해요? 아니면 소변백을 같이 유치해요? 그렇지. 그래서 유치도뇨관이라고 돼. 그리고 이제 이 유치도뇨관을 삽입을 하면서 외과적 무균에 의해서 안전하게 방광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 이후에
카테터가 꼬이거나 꺾이면 소변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역행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요로 감염의 트랙이 되지 않도록 관리가 잘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일단 외과적 무균에 의한 인공 도뇨 세트를 열어서 거기 있는 멸균 세트를 가지고 도뇨관 삭관 시행을 해야 되겠죠. 지금 병원에서 받거나 못 받기 때문에 이걸 지금 구두로 다 설명할 수 없는데 환자 몸에 직접적으로 카테터를 넣거나 주사 바늘을 넣거나 소독약을 적용하는 그런 모든 의료 행위는 따라 하시는 거예요. 외과적 무균. 절대 무균. 절대 멸균과 외과적 무균이라고 하는 원칙을 지켜야 되고 멸균 처치가 다 된 거. 아예 세균의 아포, 씨앗도 없을 만큼 완벽하게 멸균 처리된 제품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멸균 세트가 있어요. 멸균 도뇨 세트, 캔, 마트라고 하죠. 요새 요리할 때 쓰는 거. 이 캔으로 되어 있는, 스탱으로 되어 있는 마트 안에 멸균 종지도 놓고, 멸균 포셉도 놓고, 멸균 겸자도 놓고, 또 멸균 꺼즈, 멸균 소독솜 이런 것들을 다 넣고, 멸균 카테터까지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서 완벽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 물건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만져야 돼요. 1번 덥석, 2번 멸균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멸균 장갑을 멸균적으로 착용하고 그 멸균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그 물건을 만져서 환자에게 소독도 하고 카테터를 삽입하고 카테터 삽입 후에 그 카테터가 유추가 돼서 계속 도뇨백하고 이렇게 소변백하고 연결이 되려면 방광에 딱 고정이 돼야 돼요. 쑥 빠져야 돼요. 고정이 되려고 멸균 증류수 10cc를 말로닝해서 이 카테터 끝에 발로닝을 만들어요. 그래서 한 5cm에서 8cm 정도 집어넣고 바깥에 카테터 끝에 멸균 증류수 10cc를 넣고 걸리는지 확인하고 걸리면 고정을 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으로 이제 인공 도뇨관 삭관을 하는데 이때 도뇨관 삭관하기 전에 도뇨관 주변에 피부에 깨끗한 소독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소독의 원칙은 그래요. 깨끗한 곳에서 지저분한 곳 또는 위에서 아래.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그 소독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해부학적 구조를 찾아갈 때 이 센터에 뭔가 중요한 이 소독을 하려면 바깥부터 깨끗하게 해야 센터로 균이 안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음순, 소음순, 요독. 자, 대음순 오른쪽 한번 닦고 버리고 대음순 왼쪽 한번 닦고 버리고 소음순 아시죠? 그건 이렇게 벌려줘요, 우리가. 손가락으로 벌려서 대음수는 안 벌려도 밖에 유치되어 있는 남성분들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죠? 대음수를 한번 닦고 버리고 닦고 버리고. 지금 제가 닦고 버리고 왜 그랬어요? 소독은 한 번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닦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 균이 그 안에서 기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닦고 버리고 한 번 닦고 버리고 그 다음에 소음순 한 번 닦고 버리고 한 번 닦고 버리고 몇 번 소독했어요? 2번 소독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센터 요도는 질 위에 구멍이 뻥 뚫려 있거든요. 근데 우린 그렇게 배웠는데 병원에 가면 할머니들 이게 이제 너무 비후되고 너무 늘어지고 이완돼 가지고 요도가 항문만큼 열려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인 카테터가 안 들어가. 이렇게 두꺼운 걸 넣어야 들어가. 다 빠져.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제 5cm 정도면 방광까지 가거든요. 여자 유레트란 요도는 짧아요. 그래서 5cm 정도 들어가. 그 다음에 5cm 정도 들어가면 끝에서 소변이 나오겠죠. 나오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집어넣고 나오는 거 확인한 옆에 구멍에다가 멸균 증류수 뭐라고요? 몇 cc? 10cc를 넣어서 빵빵하게 말로니닝 만들고 이렇게 당겨보면 약간 걸리죠. 그러면 걔가 안 빠져야 소변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고정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소독의 순서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소독은 오른쪽 대음순, 오른쪽 왼쪽 대음순, 오른쪽 소음순, 왼쪽 소음순. 요도의 순위가 총 몇 번 하는 거예요? 5번 하는 거고 매번 다른 소독솜을 적용하는 거고 몇 cm 넣고 5cm 넣고 소변이 나오면 잠가 놓고 더 2, 3cm 넣고 그 다음에 뭐하고
말로닌하고 무슨 용액? 생리식염수 아니고 멸균 증류수를 쓰는 것은 이게 안에서 터져도 클롯, 뭔가 염화나트륨의 결정물이 방광 안에서 결정물을 만들지 않도록 증류수를 쓰는 거야. 멸균 증류수를 써요. 뭐라고요? 몇 cc? 그래서 걸리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변백과 딱 연결을 해서 클램프를 열면 소변이 쫙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통 수술하고 만 하루, 그러니까 이틀째 소변의 컬러, 배설량 다 확인하고 별로 문제 없고 마취가 회복이 돼서 산모가 조금 다리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빼줘요. 왜? 이쪽으로 감염이 많이 돼. 그래서 상행 감염의 트랙이 보통 배뇨관으로, 요도관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면역이 약한 산모의 단계에서는 이거 빨리 리무발하고 자발적으로 자연 배뇨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자연 배뇨를 해야 되는데 산모가 유치도료를 한동안 방광의 기능이 퇴행이 돼가지고 자연 배뇨를 못해. 그 방광 팽만이 돼가지고 소변이 마려운데 소변을 못 넣는 것 같아. 느낌이 그래. 여러분 왜 소변 오래 참으면 방광이 막 늘어나 있고 막 오래 과략근에 힘을 줘가지고 오래 참으면 집에 가도 눈물만 나고 소변이 안 나오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소변이 잘 안 나와. 그걸 배뇨곤란이라고 그래. 배뇨곤란을 호소하는 산모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유치도료가 리무발을 했어. 근데 배뇨곤란이래. 자기 지금 방을 꽉 찼는데 소변 못 넣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실 누우세요. 대음순, 소음순, 요도, 또 멸균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자연 배뇨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호적인 이 중재를 해야 되는데 자연 배뇨를 하는 방법 시험에 나오잖아. 간호실기에. 그제? 자연 배뇨를 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뭐게요? 그렇지. 청각적 자극이야. 사람은 청각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거든? 그래서 거기서 수도꼭지를 좀 틀어라. 그러면 졸졸졸졸. 그리고 애들 엄마가 어떻게 쉬를 시켜? 쉬 하지. 왜 그래? 입으로 엄마가 왜 소변을 봐? 그지? 왜 그래? 청각적 자극, 물을 소리 들려줘. 그리고 따뜻한 손으로 아랫배를 좀 마사지 해줘. 또는 폐음부에 좀 따뜻한 물을 뿌려주면 요도 괄약근이 이완되면서 자연 배뇨를 할 수 있도록 컨디션이 회복이 되죠. 그리고 더 좋은 건 이제 어쨌든 스크린 쳐주고 본인이 침상에 일어나 쪼그리고 앉을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앉는 자세가 배뇨를 촉진하고 배변을 촉진하는 굉장히 좋은 자세래요. 옛날 우리 푸세식사 화장실 자세.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 말고도 제가 생각하는 간호학과에서 조금 더 추천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목욕탕 가면 왜 화장실 안 가고 샤워 부스에서 잠깐 계시다가 탕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목욕탕 가면 왜 그래? 표정이? 목욕탕 가면 우리가 화장실에 안 가. 화장실 이렇게 사람이 없잖아. 목욕탕은 10,000원인데 왜 그래? 전부 샤워 부스에서 한 1분 생각하다가 저기 가잖아. 왜 그래? 손발이 따뜻해지면 몸에서 혈관이 이완되는 작용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소변이 빨리 배출될 수 있는 이뇨 현상이 다가와요. 그래서 손을 따뜻한 물에 담그면 자연 배뇨가 촉진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간호학적으로는 이제 그런 원리까지 반영을 해서 우리가 산모들한테 자연 배뇨를 촉진하거든요. 제왕절개 한 후에. 근데 지금 갑자기 분만이 지금 막 텐션 터졌잖아요. 갑자기 막 그 코로나 끝나고 막 결혼하고 막 애기 낳고 막 애기 낳으면 얼마 준다 막 이러니까 표정이 왜 그래요? 몰라요? 뉴스 좀 보면 다 나와요. 그래 이제 제왕절개를 앞둔 산모에 대한 케어를 우리 간호조무사가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 중요한 건 자연적인 배뇨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후에 돕는 그 간호중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지. 의학과 간호의 최종적인 목표는 아프기 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닦고. 자연 배뇨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자연 배뇨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 물만 계속 흘려. 지금 한 5리터 흘렸어. 그 다음에 그리고 실제로 배뇨가 잘 되려면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회복이 됐다라고 하면 물도 좀 자주 마시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손을 따뜻한 물에 담근다든지 회음 쪽에 따뜻한 물을 뿌려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촉각적인 이런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 자연 배뇨를 돕는 데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들의 간호는 이런 간호를 목표로 향해서 가야 해요. 아파서 치료하는 건 의료의 몫이고, 아프기 전에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전인 간호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내용과 따라오는 문제들을 보시면 되고요. 투약 중에 실수를 우리가 처음에 많이 해요. 막 자기 손을 찌른다거나 약물을 떨어뜨린다거나 오염시키다거나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퇴사한다. 2번 아무도 안 봤는데 얼른 닦아가지고 환자가 죽거나 말거나 감염 오염된 물질을 막 환자에게 투약한다. 보고하면 돼요. 큰일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 일 많잖아요. 내가 환자를 위해서 PS를 하려고 하다가 나를 찌르거나 또는 내가 환자를 위해서 이제 인공 영양을 피딩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걸 떨어뜨려가지고 바닥에 좀 닿게 돼가지고 이제 좀 문제가 됐거나 뭐 기타 등등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즉시 보고를 해서 빨리빨리 프로세스대로 해결하면 돼요. 저는 수술실에 처음에 입사해가지고 막 수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다리가 길잖아요. 키가 크니까 막 선생님들이 어머 쟤를 시키면 제가 빨리빨리 막 훌쩍훌쩍 다니면서 막 해. 이래. 왜? 수술실 애들이 요만해. 막 그래갖고 애들 이렇게 다닐 때 난 2번만 걸으면 되고 그리고 애들이 막 계단 놓고 가서 뭘 끊을 때 나는 그냥 손이 닿고 막 약간 이런 이제 신체적 장점이 있어갖고 잘한다니까 막 오버를 한 거지. 그래가지고 환자가 수술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전기로 혈관을 지지거나 소작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로 지지다 보니까 전류가 통할 때 환자에게 감전될 때를 만나고 붙이는 패치가 있어. 패치를 붙이고 이 전류 기계를 쓰는 연결되는 소작기구 그 이제 큰 이제 여기 앰프통만한 저런 틀을 환자 옆에다가 제가 이렇게 고정을 해야 되는데 설레발 치다가 제가 저 틀에서 나오는 이 선을 이렇게 겪어서 저 틀이 꽈당 무너졌는데 그때 1994년에 그게 80만 원이었대요. 떨어졌어. 그 다음에 그게가 작동을 안 해. 근데 수술방에 환자 나가고 아무도 없었어. 그냥 올려만 놓으면 되는 상황이었어. 나 진짜 되게 양심을 걸고 많이 고민했잖아. 저 어떻게 해야 되지? 80만 원짜리를 우리 수간호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거든. 야 저거 80만 원이니까 조심해. 80만 원이니까 조심해. 그 얘기를 100번 더 들었거든. 그래서 나 그냥 즉시 보고했거든. 즉시 심해서 썼거든. 즉시 물어냈거든. 그래서 그 뒤로는 즉시 말하지 않거든. 그치? 학생들이 물어보면 뭐 이렇게 즉시는 좀 빼고 생각 좀 해봐. 내가 선생수직이나 돼가지고 너네들한테. 근데 실제로 저는 그때는 우리가 노조도 없고요. 대학병원에 노조도 없고 또 간호사들을 위한 이 권리 지침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물어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더 웃겨. 내가 엄마 전화해서 엄마 내가 법의를 망가뜨려가지고 이거 선생님 모려내래. 근데 그게 AS 비용이 10몇만 원이래. 어떻게 해? 내 월급 80만 원. 어떻게 했어? 우리 엄마가 너무 쿨하게 야 세상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가장 쉬운 문제야. 물어내면 되지. 그래서 엄마 내줄 줄 알았어. 말이 다 내 돈으로 냈어. 그런 말을 누가 못해?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내가 물어봤어. 우리 엄마한테 엄마 왜 그런 말을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더 웃겨. 내가? 야 세상에 돈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가장 억울한 문제야. 그치? 대충 말로 때워야지. 그걸 뭐하러 돈으로 물어냈어. 그래가지고 우리 집 가정교육이 엉망진창이 됐어. 근데 여러분에게 가르칠 때는 지금은 더 고가의 내시경, 현미경 기구라든지 그런 기구들을 우리가 만지잖아. 그지? 그리고 환자에게 컨타미네이션,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일륜적으로 이거는 미화가 되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보고하고 본인도 보호받고 빨리 물건도 교체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왜 계속 나오는지 아세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아무도 보고를 안 한대. 물건은 계속 망가지는데 보고가 없대. 그래서 간호부에서 몰라. 교수님 애들이 잠깐 저기 왔다 갔다 했는데요. 뭐가 안 되는데요. 그 어떻게 된 건지 말아봐 주세요.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했지. 다 눈 감아. 내가 그랬다. 손 들어. 애들이 손 안 들어. 그래 그럼 나는 니네가 안 한 걸로 보고할게.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현실하고 이론이 좀 이렇게 충돌되긴 하거든요. 근데 좀 알고 계세요. 아셨죠? 그리고 요새는 또 AS 다 잘해주고요. 그런 이제 보험을 다 가입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 괜찮습니다. 망가뜨려도. 자, 그 다음에 50번까지 했는데 50번까지 한 문제에 대해서는 실기 쪽으로 나오니까 조금 마음이 자유로워지지 않으세요? 아닌 걸로. 자, 억제 보호대 적용 환자의 간호로 옳은 것. 이 억제 적용, 이거는 억제되는요, 최소한만 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주치의가 억제를 하라고 하는 처방을 내지 않았는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임의로 환자가 너무 폭력적이고 갑자기 너무 충동적인 행동을 해서 환자를 막 리스트레이트 억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처방을 받고 해야 되는 의료 행위 중에 하나고요. 보통의 경우에 억제는 적용하는 동안 30분에 한 번씩 그 적용하는 부위의 피부에 대한 내용, 순환에 대한 내용을 계속 관찰해야 돼요. 모니터링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억제되는 보통 30분마다 계속 적용 부위를 관찰하고 2시간마다 풀어서
관절 운동, 피부 간호를 진행해야 돼요. 왜 그래요? 사람이 묶이잖아. 의식이 명확하지 않아. 이건 내가 진짜 실제 체험한 건데, 중환자실에서 막 이제 스투퍼, 그러니까 교란 상태가 있어가지고 환자가 막 이 콧줄 빼고 막 주사기 다 뜯고 수술 부위 막 쥐어 뜯고 이래. 불안하니까 의식이 없는데도. 그래서 억제대를 했어. 그런데 사람이 억제대를 하는 순간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면서 이걸 풀려고 피멍투성이가 돼. 보호자들이 와. 충격을 받는 거야. 환자를 학대했다 이래가지고 막 고발을 해. 그럼 간호사들은 그 보고서 쓰느라고 다른 환자 신경을 못 써.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30분에 한 번씩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2시간에 한 번씩 풀어서 피부 상태라든지 순환을 확인하기로 아예 매뉴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억제대는 보통 2시간마다 풀어서 관절 운동, 피부 간호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억제대를 할 때 난간에 묶지 않고 본체에 묶어서, 본체에 묶는다는 건 뭐냐면 난간은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환자가 이렇게 하다가 어때요? 풀리거나 제대로 억제가 안 된 경우에는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침대 본체에 묶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묶을 때 그 틈 있잖아요. 꽉 묶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 2개 정도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두고 묶어요. 그러니까 이제 억제대를 적용할 때 꽉 묶지 않고 약간 느슨하게 묶어도 환자분들이 그 정도로 억제대에 반영할 정도면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억제대를 해놓는 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은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을 때 2개 정도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해놔야 움직여도 어때요? 마찰에 의한 충격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개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 이 정도의 공간을 두고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억제대는요, 2시간마다 한 번씩 풀어서 보는데 최대 적용 시간이 4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같은 곳을 하루 종일 똑같은 곳을 계속 묶어놓지 않아요. 2시간마다 풀어주고 다른 쪽으로, 예를 들면 최대 4시간까지 반영하고 위로, 아래로 이렇게 부위를 다 다르게 적용해서 그쪽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되 같은 부위에 4시간 이상 같은 억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2시간에 한 번씩 풀어준다 하더라도. 이해되시죠? 억제대 되게 중요해요. 중환자실 가게 되거나 요양병원에 가게 되면 다 억제대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치료적인 처치를 하고 있는데 다 뽑아내니까. 응급차를 타고 다니면서 저산소 쪽으로 막 기도가 넘어가는데 이 환자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콧줄을 쭉 뺐대. 콧줄을 쭉 뺐는데 이게 인공 영양을 위한 LTV니까 다행인데, 이해되시죠? 이게 만약에 산소 마스크라든지 뭐 이 도뇨관이라든지 이런 거 쭉 뺐으면 어떻게 됐을까?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이게 환자들이 그냥 불특정적으로 하는 행동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지만 이게 굉장히 이제 보호자들은 가슴이 아프고 환자들은 굉장히 불편해하고 또 일륜적으로도 이 억제대를 적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마음에 상처를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요걸 물어봅니다. 왜? 병원에 가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몇 시간마다? 그리고 30분마다 순환 상태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유는 손가락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스페이스가 필요하다.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환자의 간호.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환자에는 정상적으로 이 셀프이딩, 그러니까 이제 배뇨를 하러 왔다 갔다 하는 보행이 가능?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고, 소변 주머니가 바닥에 닿게 되면 어떡해요? 오염될 수 있고, 그죠? 오염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잘못해서 발에 툭툭 쳐서 이거 크램프 풀리면, 그지? 엄마의 바다가 아니라 소변의 바다. 그지? 보통 거기에 한 2리터 정도 이제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용량이 큰 소변 주머니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 오줌 천재가 되고 환자 소변은 깨끗할 수 없어요. 오래 누워있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바닥에 닿지 않아야 되고 본체에 묶어놔요. 소변 주머니까지. 그래서 이제 묶어놔야 되고요. 자, 2, 3, 4, 5번을 저 혼자 떠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뭐가 틀렸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염 방지를 위해, 감염 방지는 필요하죠. 이 소변줄 있는 곳에 감염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도뇨관 삽입한 부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지침을 하는데, 여러분 회음을 소독하는 게 아니라 방광 세척을 해야죠. 주 1회. 방광 세척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생리식염수를 방광에, 아까 멸균 죽누수 넣었던 구멍 있지? 거기다가 넣어서 방광을 한번 이리게이션 세척해 주는 거야. 이 사람이 누워 있으면서
배뇨근이 수축을 해서 소변을 내보내는 기능을 못하고 소변이 철렁철렁 하면서 밖으로 나오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한 번 세척은 주 1회 정도, 아까 멸균 중류수 넣었던 거기다가 생리식염수를 통해서 한번 세척해 주는 거. 이제 세척은 우리가 병원에서 이리게이션이라고 불렀잖아요. 안에 있는 이 장기를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멸균의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 1회 방광 세척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거는 염증을 예방하고 유치도뇨가 막히지 않도록 이렇게 한번 정리해주는 이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거 회음은 어디가 회음이에요? 요도 밑에, 질 아래, 항문 주변에 있는 정상 분만할 때 태아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산도 확보하기 위해서 잘라주는 데 있잖아. 거기가 회음이에요. 남자도 있어. 왜? 생殖기 뒤쪽에 항문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근육이 회음 근육인데, 이게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기저귀를 차고 있는 노인 환자에게 가장 욕창이 호발하는 부위가 회음이더라. 우리가 바깥에서는 피부에는 막 이렇게 체외 변경도 시키고 뭐 등 마사지도 하고 막 시키고 이러니까 잘 모르지. 근데 어르신들도 자기 회음을 완전히 개방해서 남에게 보이는 게 수치스럽다는 걸 알아. 그래서 기저귀를 할 때 어른들이 굉장히 힘을 주고 잘 안 벌려. 그러니까 간병인들은 의료인이 아니니까 기저귀만 갈아주는 거야. 목욕만 시키고. 근데 열이 막 나고 열이 안 잡히고 바이러스가 안 잡히고 항생제가 안 듣고 이래갖고 큰 병원으로 실어와. 그래서 이제 응급실을 통해 갖고 폐혈증 진단을 받고 막 이제 의료적인 접점을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 내과에서, 감염 내과에서 뭐라고 하냐면, 페르니움, 회음을 좀 보자. 이래서 벌려봐. 이렇게 말해도 돼요? 너덜너덜. 손쓸 수 없을 만큼 그 점막. 여러분,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월경할 때 우리 생리대 며칠만 하고 있어도 어때요? 그렇게 관리를 해도, 비대하고 깨끗하게 좌욕을 해도 우리가 거의 불편하잖아요. 대소변 보는 기저귀. 통상적으로 차고 계신 분들, 회음부 쪽에 욕창 되게 많아요. 그래서 회음 간호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저귀를 차고 있을 때, 기저귀를 갈 때 회음 쪽에 욕창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보는 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우리 시험에도 최근에 한 번 등장을 했어요. 등 같은 데는 보이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회음부 이쪽을 기억하시면 좋고요. 감염 방지를 위해서 2, 3일마다 도뇨관을 계속 교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자극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도뇨관은 우리가 이제 보통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주기를 가지고 있는데 교체를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와상 상태가 아니면 수술 직후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이틀째 되는 날 다 리무발을 하고요. 주 1회 방광 세척을 하는 게 좋고, 보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요거 이제 도뇨관 교체를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큰 문제가 없고 소변 칼라, 양 이런 것들이 괜찮으면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도뇨관을 교체해 주더라고요. 원래 감염 원칙에서는 보름에 한 번씩 교체해 주려고 나오거든. 이 정맥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그 얘기를 우리가 도관을 2, 3일마다 교환한다는 너무 과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인공 도뇨관을 삽관하는 것 자체가 자극이 돼서 상해 감염이 일으킬 가능성도 있어요. 소변 주머니는 어디보다 낮아야 돼요? 방광보다 항상 낮아야 되는 거죠. 왜? 그죠? 중력의 힘을 잡아가지고 소변이 자연적으로 배출되려면 당연히 방광의 압력이 높아야 되니까 소변 주머니가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 감염 방지를 위해서 매일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방광 세척을 하고, 이건 멸균 증류수, 아니 생리식염수를 합니다. 뇌수막염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요 추천자, 요 뇌수막염은 뇌로 가는 호흡기를 통해서 이제 접촉이 된 바이러스가 혈관을 통해서, 척수를 통해서 뇌수막이라고 해서 이제 뇌를 싸고 있는 경막 아래 지주막 하강에 액체가 있는 뇌 척수액이 있는 부위까지 침범을 해서 거기서 감염을 일으킨 상태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감염을 일으켰으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바이러스, 그 다음에 감염의 상태를 확인하려면 그 지표를 찾기 위해서 뇌수막 안쪽, 지주막 안쪽에 바늘을 집어넣어서 흡인해서 그 물질을 꺼내서 병리 검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저 좀 보세요. 소변에 어떤 균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뭘 검사해야 돼? 소변 검사. 혈액 안에 어떤 바이러스가 침범했는지, 어떤 성병이 노출되어 있는지 알기 위해서 뭘 검사해야 돼? 혈액 검사. 그 다음에 대변 안에 어떤 기생충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무슨 검사해야 돼? 태수환 검사. 그러면
뇌척수, 그러니까 지주막 아래 척수가 있는 뇌를 보호하는 액체가 있는 곳에 어떤 바이러스가 침범을 해서 지금 감염을 일으키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 척수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뇌를 싸고 있는 세 개의 막 중에 가장 바깥이 경막이야. 안에가 거미막, 지주막이야. 뇌를 싸고 있는 소프트한 막이 연막이야. 근데 소프트한 막까지 들어가면 찌르잖아, 뇌를. 척수 신경을 뚫리니까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고 경막 뚫고 중간에 거미막. 이렇게 양파망처럼 이렇게 생겨서 텐션이 유지되고 안에 뇌 척수액이 있는 거기까지 바늘을 넣는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 이 경추막 이런 데를 뚫는 것보다는 어디? 요추 세 번째, 네 번째가 잘 벌어져. 덜 아파. 그러니까 거기다가 국소 마취를 하고 두꺼운 바늘, 16게이지 정도 돼요. 두꺼운 쌩으로 되어 있는 바늘을 탁 해서 피부, 피하지방, 근막, 근육, 경막, 뜰끝 척수막까지 가서 두꺼운 바늘을 넣고 거기서 뇌 척수액을 흡인해. 그리고 걔가 이렇게 뇌 척수액이 뇌를 싸고 있는 그 막에서 순환이 되거든요. 양이 많지 않아요. 순환이 되니까 그쪽에 있는 지표를 가지고 검사를 해서 뇌 척수막을 수막의 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균이라든지 양상, 수막의 형태 이런 것들을 평가하거든요. 어디를? 요추 3번, 4번에 지주막 하강을 뚫어서 그게 척추를 이렇게 익스텐션,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벌리려면 등을 꼿꼿이 세워야 돼? 아니면 새우등을 해야 돼? 새우등을 하게 하고 환자가 움직이지 않게. 움직이면 어때? 뒤져. 안에 신경이 있으니까 움직이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마취를 하면서 새우등 자세를 할 수 있게 우리가 이제 체위를 해주는데 마치 태아의 체위처럼 이렇게 무릎을 잡고 이렇게 앉게 해요. 그리고 앞에서 환자를 이렇게 끌어안아. 움직일까봐. 앞에서 끌어안아. 그리고 뒤에서 마취과 의사가 마취를 하고 자, 좀 아파요. 불편해요. 그런데 요추 천자를 해본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애 낳는 것보다 어떤 수술하는 것보다 훨씬 불편하고 되게 뻐근하고 되게 아파. 근데 이 요추 천자도 하지만 이쪽을 뚫어가지고 하반신 마취도 해요. 척추 마취도 하고 에피듀랄 경막에 마취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쪽을 써요. 그때 우리가 보통 환자에게 취하게 하는 자세가 뭐다? 새우등 자세. 치액은 이제 우리가 치질 수술 중에 하나죠. 안에 있는 혈관 안에 있는 병변을 긁어내는 수술이 이제 치액 수술인데 요거를 한 김 씨에게 자욕을 하려고 할 때 자욕시 주의사항은 뭐다? 자욕을 하는 동안 수온을 점검해서 따뜻한 물이 계속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치유를 회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거 중요한 거는 자욕은요. 통목용 물보다 물이 작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좀 높아도 돼요. 그래서 45도 이쪽 저쪽 이래도 돼요. 원래 우리가 통목욕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물 온도가 한 40도에 맞춰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신생아 목욕도 그렇고. 근데 요거는 조그마니까 금방 식잖아. 근데 우리가 보통 자욕을 할 때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물이 식으면 계속 따뜻한 물을 보충해 줘야 되고 조금 높은 온도로 좌욕을 할 수 있어서 이제 45도 정도면 적당합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혼자 있게 하면 혈압 떨어져 쓰러져요. 그래서 이제 환자를 혼자 두지 않아요. 자욕할 때 환자를 절대 혼자 두지 않아요. 이거는 치질 환자도 그렇지만 정상 분만 후에 회음부 자욕을 하는 산모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담그는 거지 하반신을 몬두 담그면 그거는 좌욕이 아니라 무슨 욕이에요? 하반신 모욕. 그죠? 그 다음에 보통은 몇 분 이상? 10분에서 20분 정도. 그러니까 10분에서 20분이니까 30분으로 우리가 딱 제한, 리밋을 둘게요. 왜냐하면 저 좀 보세요. 찬 거와 뜨거운 게 우리 몸에 닿을 때 30분 이상 반영이 되잖아. 그럼 내 몸에 체온에 충돌이 일어나서 온도가 막 떨어지거나 저체온이 오거나 막 고온이 오거나 체온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피부의 능력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얼음 찜질 30분, 온 찜질, 좌욕 딱 리밋을 정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좌욕하는 사람이 난 좀 더 하고 싶어요 하면 어떻게 돼? 천년만년 하세요? 문 닫고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얘기해야 돼? 30분은 안 돼요 라고 하면 안 되고 시간을 딱 정해주는 거야. 3시 반까지 밖에 안 돼요 환자분.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조금 어지럽거나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그래서 분부를 충분하게 노출될 수 있도록 몇 분? 적어도
병원에서는 딱 10분, 15분만 시키더라고요. 산부인과 자욕하는 거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왜? 이게 점점 시간이 되면서 혈압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체지성 결합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하루에 3번에서 4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지침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좌욕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뜨거운 물로 진행을 하고 30분 언더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손 점검해서 물이 식을 수 있기 때문에 두세 차례 더운 물을 부어주는 게 좋습니다. 좌욕을 다 해놓고 휴지를 쓱 닦어. 그리고 또 감염시켜서 또 좌욕을 해. 자욕을 하고 또 휴지를 쓱 닦고 또 감염시키고 또 자욕해. 그럼 밤을 새.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지. 자연 건조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 비데가 적용이 됩니다. 자연 건조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환자 확인을 위해 개방형 질문. 여러분, 우리가 모든 환자의 소통은 자 따라 하시는 거예요. 개방형 질문. 본인이 주관식으로 자기 인적 사항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서 그걸 가지고 간호 기록을 만들어야 해요. 이유는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환자가 바뀔 수 있어요. 왜? 45세 김미영 씨가 너무 많아. 85세 김간난 할머니가 꽉 차 있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환자에게 본인 확인을 위해서 의식이 명료한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조무사 누구입니다. 환자분을 위해서 지금 관장을 진행해 드릴 건데요.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환자 팔찌 보고 내가 가지고 간 처방과 관련된 기록을 매칭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서 이름을 듣고 그쵸? 본인이 본인 인적사항을 자기 컨디션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을 뭐라고 해요? 개방형 질문. 전체적으로 간호는 전부 개방형 질문으로 소통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방형 질문을 할 때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직접 자기에 대한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 수술한 후에 환자가 이러고 있어. 왜 그래? 1번 화나서, 2번 좋아서, 3번 아파서. 그러면 가서 인상을 왜 쓰세요? 저도 곧 때려칠 예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환자분 지금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럼 환자가 뭐라 그래? 꺼져! 이렇게 안 하지. 뭐라 그래? 도대체 수술 부위가 너무 아파요. 그러면 통증 척도를 위해서 우리가 0에서 10까지라고 극단적인 통증을 예상할 때 여러분 환자분이 얼만큼 아프세요라고 물어봐. 그러면 어떤 환자는 저 90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저 지금 뛰어내리기 직전이에요. 말하는 환자도 있지. 감수성 지수가 높은 사람. 어떤 환자는 3, 4 정도인데 너무 아파요. 이렇게 말했지. 그럼 병원에서 의사가 진통제를 줄 수 있는 기준은 통증 3 정도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앤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병원에서는 개방형 질문으로 환자가 스스로 자기 컨디션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소통을 되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그 기록이 다 전산에 남아서 나중에 책임을 지게끔 해요. 이해되시죠? 그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개방형 질문을 한번 여쭤봤고요. 56번 목발을 짚을 때 일단 3점 목발 3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목발과 아픈 다리 안 아픈 다리가 그래서 3개로 우리가 보행을 진행하는 게 몇이야? 3점. 가장 통상적인 거 하지가 불편해. 하지가 왜 불편해? 부러지거나 삐끗하거나 그치? 근데 하지 한쪽 하지가 불편하니까 목발로 아픈 하지를 대신해서 보행을 하고 여러분 보세요. 자, 이 다리가 아프다? 그럼 잘라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딛고 다녀야 되잖아. 그 딛고 다니려면 얘를 대신해서 목발 2개를 얘를 대신해서 보행으로 대신하고 목발이 간 다음에 얘를 따라가면 되지. 그래서 목발 보행의 가장 중심은 아픈 다리 대신에 먼저 가는 게 누구고? 목발이야. 근데 올라가든 내려가든 무게중심이 더 실리는 쪽이 건강한 다리가 먼저 도전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목발, 3점 목발 보행법만 알면 한쪽 하지에 문제가 되어 있는 보통의 경우에 2다리를 다 못 써. 그 목발이 돼 안 돼. 2다리 다 못 써.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휠체어를 타야 되니까 그거는 목발 보행법하고는 관련이 없어져. 2다리가 다 불편할 때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3점 보행법은 한쪽 하지에 무게를 둘 수 없을 때 어떤 치료의 효과를 위해서 우리가 보행을 보조할 때 쓰는 대표적인 보행 도구가 몇 점? 3점 보행법의 목발
사용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인간혹에서 나오는 건데, 왼쪽 다리에 골절을 입은 A군이 목발 보행으로 3점 이동을 할 때 어떻게 가는 거냐 물어보는데요. 지금 시커먼 게 아픈 거예요. 좌측 다리잖아. 그죠? 앞으로 가는 진행 방향이에요. 그러면 좌우 목발을 같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자, 무게가 어떻게 가야 돼요? 자, 내가 아픈 다리를 먼저 짚어야 돼? 아니면 나중에 짚어야 돼? 그지? 그러니까 목발이 가. 그 다음에 얘가 가면서 목발이 지금 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전혀 스트레스 안 받지.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얘를 힘을 받은 다음에 몸을 지탱하고 있던 누가? 건축다리가 같이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목발 가고 환축다리 가고 건축다리가 지탱하다가 어떻게 돼야 돼? 따라가면 되겠죠. 그게 3점 보행의 기준이에요. 자, 그림을 볼게요. 어디부터 가요? 어디부터 가요? 목발부터 가죠. 그 목발이 간 다음에 누가 가고? 환축다리가 가고 건축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환축다리 그림이 없죠. 왜 없어요? 지금 3점 보행법인데 나머지 애들은 전부 목발이 하나밖에 없잖아. 여러분, 목발 하나 가지고 걷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도 되나? 묘기 대행진이야. 목발 하나로는 전체적인 체력을 다 지탱하기 어려워요. 그죠? 깨부는 중이야. 목발 하나 갖고 막 요리조리 다니는 애들은 깨부는 중이고, 원래 목발은 2개를 사용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맞는 거는 3번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3점 보행을 하려니까 목발 2개가 1점이야. 그리고 얘는 보행을 했기 때문에 얘가 그냥 따라가는 거고, 나머지 건축다리가 지지하고 있다는 그림인데, 여기서는 환축다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원래 목발 보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좌우 목발이 가. 그 다음에 누가 가? 환축 하지가 가. 그 다음에 건축 하지가 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3점 보행법을 기억하시면 되고, 이 그림에서는 뭐다? 3번인데 여기에는 지금 환축이 빠졌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3점은 2개의 목발 하나, 아픈 다리 하나, 건 다리 하나. 그래서 한 번 앞으로 가기 위해서 2발이 아닌 3번의 보행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발을 자를 수는 없잖아, 아픈 다리를.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왼쪽에 골절을 입었기 때문에 앞으로 가는 방향에서 지금 환축다리는 힘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삭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딱 보면 힘을 받는 건 딱 3점이죠. 좌우 목발하고 건축하지. 그쵸? 그런데 좌우 목발이 같이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개가 가서 2점을 잡고 건축다리로 이렇게 해서 좌우가 가는 건데, 목발이 아픈 다리를 대신하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3점 목발, 한쪽 하지에 체중을 실을 수 없는, 그리고 이제 건축 하지로만 체중을 부하해서 보행하는 거,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물 운반법으로 옳은 걸 물어보네요.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는, 동맥혈은요, 말초로 가는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혈액이에요. 말초로 가는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혈액이다 보니까 여기에선 산소 포화도가 적어도 100 정도 나와야 돼. 뭐라고? 100 정도 나와야 돼. 근데 98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98 이하가 되게 되면 이 사람의 산소 대사가 잘 안 되는 거지. 호흡으로 산소를 들이마시지 못하거나 순환이 잘 안 돼서 말초까지 산소가 지금 공급 안 되는 상황이니까 산소를 더 주거나, 그쵸?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어떤 의료적인 중재가 필요해서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동맥 안에 바늘을 넣어서 혈액을 샘플링 하는 건 마취과 의사가 주치의가 해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계에 가서 이걸 분석하는 기계에다가 세팅을 하면 그 기계가 동맥혈 가스 분압을 딱 분석해서 쭉 데이터를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는 혈액이 굳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음통에 넣어서 즉시 운반을 하거나, 중환자실이나 수술실에는 바로 밖에 딱 이 기계가 버티고 있어서 바로 갔다가 그냥 세팅을 하는데, 병동에서는 얘가 그걸 검사하는 병실까지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얘가 건조할까봐, 응결이 될까봐 얼음팩에다가 넣어가지고 같이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동은 직접 여러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혈중의 저산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치료하거나, 말초에 있는 혈관에서 동맥에서 혈액을 뽑아서 산소 농도를 평가하는 거고, 보통 이런 동맥혈 가스 분압이 이제 계속 떨어지게 되면 어떤 거다?
산소가 굉장히 부족한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혈액이 응고되지 않도록 헤파린이라고 하는 약물 처리를 한 통에다가 한 3cc 정도 체열을 한 다음에 얼음, 아이싱을 한 상태로 가지고 가서 검사실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동맥을 뚫어 놓으면 의사가 동맥을 뚫었잖아요. 요골동맥을 보통 뚫거든요. 엄청 아파서 마취를 하고 있는 중이나 무의식 중에는 천사가 되는데 생으로는 못해요. 혈관을 뚫는 게 정맥 뚫는 거하고는 감수성 지수가 틀려. 그래서 이제 여기 요걸에다가 90도 각도로 바늘을 집어넣어서 뽕 뚫어주는 느낌으로 이제 채취를 하거든요. 그러면 동맥을 뚫어놨는 동맥은 정맥처럼 스키니하지가 않잖아요. 피부 안쪽에 바로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5분 이상 눌러야 지혈이 돼요. 그래서 5분 이상 누르라고 환자에게도 얘기하고 본인이 또 눌러주기도 하고, 아니면 저는 병원에 있을 때 한 1, 2분 누르다가 여기를 이제 플라스타 반창고로 칭칭칭 감아서 꽉 지혈을 하고 다시 와서 출혈이 멈추면 그때 띄워줬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사후 처치를 해요. 5분 이상 천자 부위를 누르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신체 검진할 때 복부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복부 진찰에 좋은 체위는 배회행하위. 이게 배회행하위가 어디도 좋게요. 어떤 체위로도 좋게요. 배회행하위. 아까 여성의 돈요관 삽입할 때 그렇잖아. 환자분 인공 돈요관 삽입할 때니까 차렷해주세요. 그러면 이 긴장해가지고 벌려지지도 않고 소독도 어렵잖아. 여성의 인공 돈요관 삽입할 때 이 체위를 시켜요. 이게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한 60cm 벌리는 거야. 똑바로 내가 누워서 침대 무릎을 60cm 벌리면 딱 그 센터가 드러나고 그 안에 세트를 피고 그 안에다가 카테터리제이션 돈요관을 삽관하거든요. 이해되시죠? 이게 인공 돈요관, 남자는 그냥 주세요 해서 이렇게 꼽으면 되고, 모른 척 하기 있기 없기. 그 남자는 배행할 필요 없는데 여성의 인공 돈요관을 배행하지 하고, 그 다음에 보폭 수술을 했어. 제왕절개를 했어. 근데 아까 통증 사정 정도가 너무 심해. 너무 아프다 그래. 그러면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체위 중에서 복압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는 배회화이나 아니면 약간 좌위 상태에서 무릎을 구르면 이 복압이 좀, 똑바로 하면 복압이 높아지잖아. 근데 수술 부위가 지금 엄청 당기잖아. 그러면 배회화이를 취하거나 좌위, 반좌위를 취해가지고 이렇게 복압을 좀 낮춰주는 체위로도 알려져 있어요. 이해되시죠? 아예 못 일어나면 누워있을 때 조금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면 복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통증이 좀 완화될 수도 있고, 인공 도요를 할 때 중요한 체위로도 많이 물어봐요. 왜? 우리가 많이 하니까 병원에서. 그죠? 그런 거 있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피곤해. 그런 분들은 금실에 가면 비타 500이 있어요. 그래도 드셔야 돼요.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자, 종아리 부위에 상처를 드레싱 후에, 자, 종아리, 그 다음에 전완, 앞쪽 팔은 굵기가 어때요? 다르잖아. 다르니까 얘는 한 번 감고 돌려 내려서 다시 감는 나선형 역행 분대, 나선 역행 분대 방법을 적용합니다. 이건 뭐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런 거는 종아리 부위 플러스 앞팔, 전완, 이쪽은 굵기가 다르잖아. 선생님, 저는 손목부터 여기까지 똑같이 굵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축하드리려고요. 그런 분들은 아무렇게나 감아도 돼요. 근데 보통 종아리, 발목이 얇고 이제 종아리가 굵고 무릎 쪽으로 가면서 이제 굵기가 다양하게 될 경우에는 감아 놓으면 흘러내리거든. 그러니까 드레싱을 할 때 한 번 감고 접어서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역행으로. 그래서 나선은 이렇게 서클을 갖고 감는 행위를 얘기하고, 걔를 한 번 감고 뒤에서 이렇게 접어서 다시 감아서 꽁꽁 지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표적인 붕대법이 바로 굵기가 다른 부위에 적용하는 붕대법이에요. 뭐라고요? 나선 역행 붕대. 그걸 절전이라고 그래요. 다시 접는다 해서 예전엔 나선 절전 붕대형, 이러고 지금은 나선 역행 붕대형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완, 아래팔 또는 종아리 이쪽에 많이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손가락이라든지 뭐 위팔, 상완, 대퇴처럼 엇비슷한 굵기 있죠. 그거는 한 번만 이렇게 감으면 돼요. 자, 붕대 감기의 기본 원칙. 1번 중심에서 말초로, 2번 내키는 대로, 3번 말초에서 중심을 향해, 4번 그만둔다. 말초에서 중심을 향해 가야 정맥 순환을 방해하지 않아요. 우리 몸은 끝까지 갔다가 다시 역행해서 심장까지 가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깜짝깜짝 놀라시죠?
그냥 표정이 너무 예, 그러한 신체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게 말초에서 감아 내려가면 아래로 혈액이 못 가게 그냥 꽉 조여버리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순환이 안 되니까 저리거나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그쪽에 마비 증상이 오거나 조직이 괴사돼요. 그러니까 붕대를 감는다면 1. 꽁꽁 2번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약한 공간이 2개 일단 말초에서 중심으로. 그리고 그거 있어요. 우리가 이제 드레싱을 할 때 붕대를 감을 때 보통 그 상처 부위에 젖은 배액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화상을 입거나 자상을 입거나 뭐 찰과상을 입거나 그래서 진물이 나거나 출혈이 나거나 수술한 적 이후에 배액물이 나오죠. 그럼 걔가 나중에 굳겠죠. 드라이해지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거기를 다 이렇게 꺼지를 다 집어삼키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크러스트 이 피부 상처의 회복 부위가 또 거기하고 맞물려져서 어떻게 돼요? 압박이 되면서 치료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진물, 배액이 나오는 쪽에 이 드레싱을 하거나 꺼지를 대고 붕대를 감을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손가락 하나 정도 이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해서 이 꺼지가 달라붙어 갖고 나중에 상처를 치료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잘 감아야 돼요. 틀니 관리에 대한 내용, 이제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물어보는데요. 틀니를 닦을 때는 세면대에 수면을 깔고 닦아야죠. 틀니는 구강 안에서 사용하는 보형물인데 이거 막 할머니 할아버지 의식 없다고 막 세면대에서 그냥 뚝 던져갖고 막 닦으면 되겠어요? 제발 아니라고 해주세요. 저희 엄마 어저께 제가 식사를 돕고 식사를 같이 해주고 이제 엄마 양치를 해주려고 이제 간병인한테 엄마 구강위생 제가 해드릴 테니까 양치하는 거 주세요 그랬더니 네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더니 물컵 안에 칫솔을 핸들 있는 쪽으로 거꾸로 세워서 물을 주고 거기 칫솔을 담그고 그렇게 줬어. 감동이 없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물을 버리고 컵을 다시 닦고 다시 수돗물을 바꿔서 엄마를 이렇게 양치를 시켜드린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희 엄마는 이제 이번 전에 인지가 조금 남아있을 때 억지로 저희가 장기적으로 해서 임플란트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양치질이 되는데 이제 틀니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막 통하고 막 양치질 핸들하고 막 같이 있고 막 할머니, 이 할머니, 저 할머니 만지는 간병인 손을 통해서 이게 오염이 좀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말 하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밉상이 돼가지고 그냥 꾹 참았어요. 근데 이제 보통 틀니를 많이 닦아드려요. 요양병원에서 간호인들이. 그래서 이제 틀니를 닦을 때는 세면대에 수건을 까는 게 맞다는 거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이제 틀니를 보관할 때는 건조한 곳에 보관하게 되면 틀이 변형되기 때문에 물을 다 담궈서 외부 오염물질이 닿지 않도록 뚜껑 닫고 불투명한 컵에 보관하는 거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틀니를 보관하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팔에 정맥주사를 맞고 있는 사람의 환희를 가르치려고 할 때 간호중재. 일단 편한 데부터 빨리 갈아입히는 게 좋죠. 어디부터? 오른팔부터 환희를 벗기는 게 좋잖아요. 왼팔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팔 빨리 환희를 벗기고 본인이 왼팔 환희 벗는 것을 자기 오른팔로 도우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옷 벗고 입히기. 벗길 때는 불편하지 않은 곳부터 벗겨요. 마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맥주사로 나오는 뒤에 노인간호학에서는 편마비를 겪는 사람들에게 옷을 벗길 때 어디부터? 건강한 쪽부터 벗긴다. 입힐 땐 불편한 쪽부터 빨리 도와드려야 불편함이 덜하니까 입힐 때는 불편한 쪽부터 입힌다. 이게 정맥주사 여기다가 편마비 환자의 환희, 벗기기, 입히기 같이 반영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수술에 사용할 금속기구를 소독할 때 가압, 예전에 고압이라고도 했거든요. 이 고압 증기 멸균 소독기를 쓰는데 요거는 지금 설명하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제 무리가 될 것 같아서 고압 증기 멸균 소독기를 이야기할 때 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는 열과 습기에 강한 물품의 멸균 소독의 방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저 좀 따라하세요. 들어, 그죠? 시작! 이기압에서 120도에서 20분 동안 2주 익스파이어 데이를 유지받는 이런 전형적인 스댕으로 되어 있는 그 다음에 면직으로 되어 있는 고압과 증기와 열의
습기와 열에 강한 물품에 멸균 소독을 하는 대표적인 소독 방법, 멸균 소독 방법이에요. 뭐가요? 멸균, 증기, 소독 방법이 몇 기압? 2기압. 몇 도? 120도. 우리가 자비소독을 100도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열점은 100도 이상이면 굉장히 높은 건데 기압으로 온도를 몇 도? 120도에서 몇 분? 20분 이상 소독을 한 다음에 환기시켜서 몇 주 동안? 2주 동안 유효기간을 인정받는 전형적인 가장 많이 쓰는 멸균 소독 방법이에요. 누가요? 고압 증기 멸균 소독기가. 그래서 그 내용을 물론 이제 수술기구들 있죠. 뭐 메스, 나이프 핸들, 캘리, 포셉 이런 거 있잖아요. 스탱으로 되어 있는 거, 바트 이런 거. 그거 전부 다 고압 증기 멸균 소독기 수업하고 그 다음에 가운, 그 다음에 공포라고 하세요. 아까 회용부 소독할 때 인공 도뇨관 할 때 바깥에 다른 쪽과 이 요도 쪽이 오염되지 말라고 이렇게 동그라미가 뚫려 있는 호떡만큼 구멍이 나 있는 요만한 공포를 고쪽에다가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 그런 면직 같은 경우도 세트 안에 다 접어서 고압증기 멸균 수도기로 넣으면 증기가 날아가 나면 완전히 드라이하게 100% 멸균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직. 그 다음에 그 외과 의사들이 수술할 때 있는 초록 가운 있잖아. 그 가운도 멸균포에 싸가지고 그렇게 멸균 소독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가운, 면직류, 그 다음에 스탱으로 되어 있는 외과용 수술기구. 그 다음에 최근에는 왜 임플란트도 많이 하고요. 치과에서 쓰는 수술 도구들 이런 것들을 일회용도 쓰지만 어떤 것들은 고압증기 멸균 소독기를 통해서 멸균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치과에서 많이 멸균 소독기를 써요. 왜? 예전에는 그냥 비즈 소독이라 그래서 뜨거운 열구슬 거기다가 소독기구를 잠갔다 뺐다 하면서 썼거든. 근데 컨타미네이션 오염이 많이 되고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감염에 취약계층이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될까봐 고압 증기 멸균 소독기를 들여가지고 그렇게 소독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표정이 뭐냐면 쟤는 왜 이렇게 말이 빨라?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의 그런 건의를 받아들여서 제 영상을 제가 본 거예요. 빠른 거예요. 근데 더 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제 얘기가 너무 낯설고 못 알아듣고 그러면 이 문제는 틀리시면 돼요. 그럼 방법이 없잖아. 시험이 뭐 코앞인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너무 모르겠다. 그러면 한 문제 정도 틀려도 지장 없어요. 105문제 중에 63문제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지껏 거의 다 아는 것 같은 눈빛이었으니까 이런 문제 막 숫자로 외워야 되고 한 번도 소독기를 만져본 적이 없는데 자꾸 물어보고 이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안 헤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쵸? 번뇌에 빠지지 말고 언제부터 우리가 100점 만점을 맞았다. 그죠? 그냥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표정을 바꿔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상처 드레싱을 하고 있는 이제 이거 욕창 같아요. 베타딘 용액을 부어달라고 해요. 그러면 용액을 부을 때 뚜껑을 들고 내면이 아래로 가게 들어있는 거.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게 베타딘을 담고 있는 소독통이에요. 근데 이게 병원에서 보통 1리터짜리 쓰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애는 멸균 소독액이죠. 그러면 얘를 열고 닫을 때 이 가장자리는 오염됐다고 간주를 해요. 의학적인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독약을 따를 때는 따를 쪽으로 먼저 조금 소독액을 부어봐. 그래서 여기를 깨끗하게 소독을 시키고 소독통에 떨어뜨려서 15cm 이상 떨어뜨려서 소독액을 아까 용액을 부은 쪽으로 이렇게 붓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제 이렇게 부어야 가장자리는 오염이 됐다라고 간주되는 멸균의 원칙에서 우리가 위배되지 않게 멸균 물품을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해되세요? 예,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용액의 뚜껑을 만약에 들고 있어야 돼. 그러면 자, 멸균 소독한 통 안에 멸균 소독 용액이 들어있고 여기 내면은 멸균이잖아요. 근데 이제 뚜껑은 어때? 오염된 곳에 닿았잖아. 그럼 우리가 뚜껑을 들고 있을 때는 아래로 향하게 들도록 해. 이렇게 되면 공기오염이 되니까 아래로. 이렇게 안 되고 허리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내려놓을 때는 위로 향하게. 근데 이게 소독 물품 말고 스펀지 같은 거, 알코올 스펀지 같은 거 담아놓는 캔 있잖아요. 캔도 똑같아. 카트에 올려놓을 때는 내면이 어디로 가게? 위로 가게. 들고 있을 때는. 이거 틀리면 멸균 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원칙이 틀려지는 거야. 그러면 내가 모르고 이 약병에
이 뚜껑을 이렇게 뒀어. 그러면 이거 다 버리는 거야. 다시 소독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뚜껑을 들고 있을 때는 내면이 아래로 가게, 바닥에 놓을 때는 이거는 소독의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지켜야 돼 물균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 처음에 자격증을 따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막 어시스트 할 때 스펀지 좀 주세요, 뭐 용액 좀 주세요 했다 여러분들이 그거 놓는 거 보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학원에 전화하는 거야. 이런 분은 소개시켜주면 어떡하냐고.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제가 시킨 건 아닌 것 같다고. 우리 실장님이 시킨 것 같다고. 이게 발음이거든요. 이제 소독의 원칙은 환자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중차대한 실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면을 아래로 가게 들고 내면을 위로 가게 놓고 이해되시죠?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환자가 투약을 거부하거든요. 치매가 있거나 의료진을 선호하지 않거나 약물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약을 거부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약을 중단하고 환자가 왜 이 약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주치의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투약을 거부할 때면 투약을 중지하는 게 중요한데 억지로 먹게 하다가 환자가 어떻게 돼요? 질식이 되거나 약을 잘못 삼키게 되거나 위험해질 수 있고 근육주사나 정맥주사 같은 경우는 투약 거부하다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투약은 중지하고 주치의에게 보고해서 이후에 어떻게 투약을 할 것인지. 근데 진짜 우리 엄마도 그런데 간병인이나 우리가 주는 약은 막 아유 이깟 놈의 약 속아졌어. 약에다 뭘 타는지 맨날 막 기분이 나빠 막 이래. 근데 여자 의사거든요. 엄마 주치의가 정신과 의사인데 와서 어머니 오늘 약 잘 드시면 제가 선물 있어요. 그랬더니 싹 교양 있게 웃으면서 아유 그럼 내가 먹어야지. 그래서 약을 먹이고 의사가 뭘 줬게요? 키세스 하나를 줘. 그래서 우리 엄마 또 뭘 했는 줄 알아? 어머 나 이런 거 처음 먹어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게 환자들이 독특하게 신뢰를 갖고 있는 관계에서는 굉장히 협조를 하고요. 우리하고는 조금 아직 서먹해서 불신의 관계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일단 약을 중지하고 주치의에게 보고해서 다른 형태로 약물을 투약하는 것이 맞습니다. 격리실은요, 균을 갖고 있는 환자들을 이제 수용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병동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격리실에서 입었던 가운을 벗을 때, 자, 병동 안에 코호트 격리, 그러니까 비슷한 균을 갖고 있는 환자를 내가 치료하면서 입었던 가운이 있죠. 그러면 격리실에서 입었던 가운을 안에서 벗느냐, 격리실 안에서 벗느냐, 밖에서 벗느냐가 달라. 자, 격리실 안에 벗을 때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균이 여기에 묻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바퀴 밖으로 나오게 벗어놓고 나오면 돼. 이해되시죠? 근데 복도에서 벗거나 스테이션에 벗을 때는 어때요? 그렇지. 이쪽 균이 다른 사람에게 교차가면 되니 아니까 뒤집어서 벗어놓는 게 맞죠. 그런 약속을 우리가 의료적으로 다 하고 병원 활동을 하는 거예요. 환자가 균을 갖고 있는 형태로 입원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 격리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격리실에서 입었던 가운을 벗을 때는 청결구역에서 가운을 벗을 때는 어디가 어디로? 안쪽이 겉으로. 이 청결구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스테이션이라든지 치료실이라든지 이런 곳이잖아요. 이런 곳에 벗어둘 때는 안이 겉으로 나오게 하고 격실 안에서 벗어놓을 때는 겉이 겉으로 나오게 그렇게 벗어둔다. 이 원칙이 중요하죠. 이렇게 했더니 벌써 약속한 4시가 됐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65번까지 한 거 제가 이제 정리하라고 좀 시간을 드리고요. 우리가 5시 10분부터 10분 쉬고요. 들어오셔서 이제 다시 4시 10분부터 아니다. 4시 10분부터 다시 들어와서 66번부터 따라오는 공중보건 간호를 할 건데요. 공중보건 보건 간호는 약간 이제 답정너로 이해보다는 암기보다는 비슷한 패턴으로 간호조무사 업무하면서 알아야 될 기초 지식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최근에 열사병, 사람들 막 죽어나가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엄청나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는 이런 질병들과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중심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실게요. 어서 오세요. 이제 공중보건학 막 시작할 거예요. 네. 얘들아, 저거 좀 멈춰줘. 또 내가 만져서 문제가 될까봐.
100문제 하면 되겠다. 있고.